안녕하세요. 이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일기 낭독해 드릴게요. 이효석 작가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 이미 여러 작품을 올려놓으면서 소개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편소설 일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학교의 교원인 나는 아침에 아내로부터 순회극단의 여배우가 해산을 하다가 그만 사나가 죽고 말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좋은 일이 없네요. 그 마을을 지나던 열차가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열차에는 주인공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통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어느 노파가 열차에 치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또다시 참변이 발생하고 만 거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작품 낭독을 직접 들으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일기, 그럼 지금부터 감상하시죠. 며칠 전부터 거리에 유숙하고 있는 순회극단이 있었다. 그런데 그 순회극단의 단장 딸인 여배우가 지난날 아침 여관방에서 돌연히 해산을 했지만 다리 차지 못한 사나는 산후 즉시 목숨이 꺼져버렸다는 근래 진기한 소식을 우연히 아내에게서 듣고 나는 아침 내내 그 생각에 잠겼다. 여배우는 그 전날 밤까지도 무대에 섰다고 하니 오랫동안의 불여의한 지방순회에 끌려다니느라고 기차에 흔들리고 무대에 피곤한 끝에 그 참경을 당하였음이 확실하다. 어린 시체를 동무들과 함께 근처 산에 묻고 온 사나의 아비인 남배우는 울적한 심사를 못 이기면서도 저녁 연극이 시작되려 할 때 낯선 곳에 핏덩이를 묻은 오늘 오히려 무대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탄식을 하고 그의 출연작인 아리랑의 주연 화장으로 힘없는 얼굴의 표정을 감추었다고 전한다. 17밖에 안 된 영락의 여배우와 그의 애인인 낙백의 남배우. 나는 웬일인지 르노르망의 나고자의 무리를 문득 생각하면서 두 사람을 그 작품 속의 그 여자와 그의 비교도 보았다. 학교에서는 훈화가 있어 학생들에게 관극을 금하였다. 나는 두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수록 그 조그만 극단의 생활을 위협하는 결과가 되는 나의 교육의 직무를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필 이날에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에서 오는 우울도 겹쳐서 나는 이날 유심히도 출근의 길이 울가망하고 싫은 것이었다. 기어코 좋은 일은 없었다. 나는 이날을 흉일로 기억하게 되었다. 아침 수업이 막 시작되려 할 무렵에 급사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직원실로 뛰어들어왔다. 열차가 전복했어요. 영문을 몰라 모두 눈이 멀뚱했다. 남행 첫차가 지금 방금 성견 다리목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았어요. 연기가 시커멓게 피어오른대요. 그 차에는 북쪽 근촌에서 오는 통학생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의 신변을 염려함보다도 먼저 거의 본능적으로 황급한 충동에 끌려 모두들 직원실을 뛰어나갔다. 운동장에는 다리깨가 멀리 바라보였다. 분명치는 못하나 엇비스시 삐뚤어진 열차의 모습도 보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시커먼 연기, 어느 구석에서 그 많은 연기가 나왔는지 하늘을 구름장같이 한바탕 푹 덮었다. 까마귀 떼 같은 그 불길한 연기의 덕지가 우거진 나뭇잎 사이로 벌써 흉측한 변의 그림자를 엿보이고 있는 듯도 하였다. 고요하고 섬뜩한 한 폭의 그림이었다. 겨우 통학생들의 안부가 머릿속에 떠오르자 머리들을 모으고 불안스럽게 웅절웅절 짓거리기 시작하였다. 꽤 바르게 자전거로 현장에 달려가는 동관도 벌써 몇 사람 나섰다. 이들이 가져올 정보를 기다리면서 한참 동안이나
여전히 웅절웅절하고 있는 동안에 난을 당한 통학생이 한두 사람씩 학교에 도착했다. 물에 빠져 양복이 푹 젖으니, 이마에 피 묻으니, 턱에 혹을 붙이니, 전장의 부상병처럼 이들은 각각 그 무슨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힘없이 허둥허둥 교문을 들어왔다. 운동장에 도착하기가 바쁘게 궁금히 기다리고 있는 동무들에게 포위를 당해버렸다. 철교 위에 걸리자 날카로운 기적을 연해 울리면서 차가 두어 번 주춤주춤 서더니 한쪽으로 넌지시 휘어 떨어진단 말이야. 섬뜩해서 눈을 꾹 감고 몸을 웅크리고 있노라니까 어느덧 차창이 발밑에 놓였고 물이 몸에 철렁철렁 찬단 말일세. 정신없이 창을 깨트리고 나와보니까 개천가 돌밭에는 벌써 쓰러진 사람, 정신없이 어리더릿하는 사람, 난장판이야. 흥분에 몰려 정신없이 짓거리던 학생은 문득 어디가 거북해졌는지 몸을 요동하기 시작했다. 자세히 볼 여유도 없이 뛰어왔지만 아마 죽은 사람도 여럿 될 거야. 하고 어리더릿하더니 그 자신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이 먼저 달려온 패들은 흥분된 판에 생기도 있고 겉에는 대단한 상처도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실 각각 그 어딘가를 크게 다쳐서 나중에는 결국 모두 병원에 수용된 것이었다. 남았던 직원들과 학생들은 일제히 학교를 나와서 현장을 향해 급히 달았다. 횡길에는 어느덧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마을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들 알 수 없이 수근거리고 숨을 거렸다. 도중에는 군데군데 조난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막대를 짚고 의관을 정지한 노인의 얼굴과 두루마기 자락은 피투성이었다. 길가에 누워서 정신없는 학생도 있었다. 눈을 홉뜨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두 대의 객차는 완전히 다리 밑에 떨어졌고 한 대는 다리를 건너 길 옆에, 한 대는 다리 어귀에 삐뚤음이 걸려 있었다. 떨어진 차체는 장난감같이 무르게 땅에 닿은 편이 와싹 부서져 있다. 다리 위 철로는 휘어서 튀고 나무 토막은 조밥이 되어 산산이 흩어졌다. 좁은 개천 양편 돌밭에는 수십 명의 부상자가 마른 풀 위에 물건처럼 되고 말고 놓여 있다. 조난의 현장, 무시무시 엿보이는 한 폭의 지옥이다. 얼굴이 전면 피투성이인 것도 보기에 괴로운 것이거늘 머리가 찢어져 뼈가 엿보이고 가슴이 뚫어져 피가 솟는 것이다. 피는 귀한 것이면서도 가장 흔하고 천한 것 같았다. 유리 조각으로 입에서 코밑까지를 뚫린 사람, 이마가 혹같이 부어나와서 얼굴이 이지러진 사람, 육체가 물건의 취급을 받아서 상자같이 배틀어지고 흙같이 으끄러졌다. 하나님은 사람을 물건 이상으로 귀여워하시는가? 의사가 올 때까지는 학생들이 동원돼서 응급시중에 분주하였다. 중상자를 마른 풀 위에 눕히고 한자리에 4~5명씩 붙어서 저고리를 벗어 덮어도 주고 햇빛을 가려도 주었다. 저고리가 피에 젖건 말건 그런 것쯤은 관심 이외의 일이었다. 초자연의 도움을 빌기 전에 사람은 사람끼리 먼저 피차에 구원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위급한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다. 한편 부상자를 일시 수용할 천막을 치고 있는 동안에 공의가 달려왔다. 뒤를 이어 도립병원에서 원장 이하 의사와 간호부 수십 명이 달려왔다. 개천에는 다리가 놓이고 돌밭에는 약그릇, 주사도구, 탈지면, 등속이 널리고 소독약 냄새가 흘렀다. 들복판에 벼랑간 사람의 살림이 시작되고
과학과 자연의 싸움이 열린 것이다. 여린 호박을 바늘로 장난치듯 팔과 가슴에 대중 없이 주사바늘이 나들었다. 굳은 살에는 바늘이 휘어지다가 부러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바늘과 약이 신기하게도 꺼지는 목숨을 돌리는 것이었다. 금시에 꺼질 목숨이 확실히 주사로 말미암아 연장되고 구원되는 것이었다. 제복을 입은 철도 여관은 얼굴이 샛노래지면서 눈을 감은 채 의사 왔소? 의사 왔소? 하고 구원을 불렀다. 겉에 상처가 없는 까닭에 분주히 돌아치는 의사의 눈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한 사람이 발견하고 이거 안 됐소. 얼굴빛이 글렀소. 하고 서두를 때에야 의사가 달려와서 침을 놓았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다. 그는 벌써 외치지도 않고 얼굴을 괴롭게 찡그린 채 몸이 식기 시작했다. 불과 몇 초 동안의 기회를 놓쳤음으로 말미암아 과학도 그를 구원하지는 못하였다. 좀 더 빨랐으면 건졌을는지 몰랐을 것을. 이런 것을 운명이라고 할까? 그는 무엇보다도 의사를 외쳤지만은 기어코 의사의 눈에 속히 띄지 못하고 푸른 하늘 밑에서 식어진 것이다. 내일의 푸른 하늘을 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뱀에게 물린 라오콩과도 같은 괴로운 얼굴. 그의 지난 날이 아름다웠다 한들 얼마나 아름다웠으랴. 그에게 더도 말고 아름다운 하늘을 하루만이라도 더 보였더라면. 중상을 입은 사람들은 눈을 감고 말 한마디 없이 고요히 누워 있을 뿐이다. 맥박이 어지럽고 가슴에서는 뇌출혈의 피가 골골 끓었다. 거개가 얼굴 모습이 이지러져서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었다. 철도와 경찰서원이 주소와 성명을 물으러 돌아다닐 때에 물론 거기에 바로 대답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 어린 학생은 아우성을 치면서 상처보다도 도리어 주사를 무서워하였다. 부상이 대단치 않은 증거라고 의사는 다음 사람에게로 옮아갔다. 머리는 얹었지만 얼굴은 어린 여자가 괴로운 듯이 몸을 여러 번 뒤쳤다. 들린 두 다리 사이로는 속옷과 넓적다리깨가 사정없이 들여다 보였다. 그러나 물론 그것을 여밀 여유도 없었다. 생명의 괴로움 앞에서는 그런 것도 사치한 생각에 지나지 못하였다. 그는 나이 어린 신부였다. 바로 간밤에 신방을 치르고 이날 아침 급한 첫 근친의 길을 떠난 것이었다. 몸에 감은 새 옷, 그것은 신혼의 치장이었던 것이다. 머리맡에는 조그만 보찜이 놓여 있었다. 그럭저럭 하는 동안에 그곳 일대는 장바닥 같은 혼잡을 이루었다. 근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개천을 중심으로 하고 웅성거렸다. 마을과 그 늪에서 달려온 정거장, 경찰, 병원의 수많은 인원과 신문 기자단이 현장에서 와글와글 수물거리고 개천 건너편 두 개는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이 첩첩이 담을 쌓았다. 다리 위와 아래에서는 경찰서원이 호통을 하며 지휘와 장례 정리를 하였다. 사진반 기자와 카메라가 군데군데 머물러 섰다. 한편 철교 위에서는 검사 이하 10여 명의 긴 행렬이 탈선된 지점을 임검하였다. 천막 속에 모조리 수용하는 한편 중상자로부터 차례차례 도립병원까지 실어 날랐다. 얼굴을 심하게 다친 노인과 중국인 한 사람은 기어코 그 운반 자동차 속에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운명해 버렸다. 마을 학생도 근 20명 병원에 수용되었다. 이웃 고을에 시합을 갔다가 우승하고 돌아오던 정구 선수는 타가지고 오던 우승기에
생각지 않은 피를 묻혀 피의 우승을 영원히 기념하게 되었다. 복잡거리고 있는 동안에 한낮이 훨씬 넘었다. 학생들의 정리를 대강 마친 뒤 직원의 일부분은 학교로 돌아왔다. 행길에서는 빽빽이 들어선 사람의 틈을 비집고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큰일을 치르고 난 것처럼 피곤이 한꺼번에 왔다. 지긋지긋한 기억에 얼굴의 표정이 무착스러워지고 심신이 나른하였다. 한치 앞이 어둠이라더니 이것을 보고 한 말이네. 검은 얼굴에 굳은 표정을 지니고 한 사람의 직원이 탄식하였다. 그러니 난데없이 닥쳐오는 천변을 사람의 운명을 헤아릴 수 있나? 다른 한 사람은 얼마간 깨달은 듯한 어조였다. 세상에 말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야. 좌중을 돌아보면서 일전에 노파가 치인 바로 그 자리에서 하필 오늘의 변이 또 생기다니. 나는 그 말을 듣고 며칠 전 일을 생각하였다. 마을의 한 노파가 밭으로 아침밥을 이고 가느라고 가까운 길을 취한다는 것이 그 철교 위를 걷다가 차에 깔린 것이었다. 노파는 눈이 어둡고 귀가 잘 안 들렸었다. 산모롱이를 돌아오는 기차 소리를 듣지 못하였던 것이다. 벼란간 앞에 닥쳐오는 기차를 보고 기겁을 하고 뒤로 돌아섰지만은 물론 다리를 채 건너지 못한 채 중간에서 참사를 당한 것이었다. 다리 아래 산산이 흩어진 살과 뼈 중에는 이뤄진 것이 많아서 대강 추릴 수밖에는 없었다. 동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날의 변과 이날의 변이 말하자면 일종의 암합이었다. 공교롭다면 그같이 공교로운 일도 드물 것이다. 묵구리라도 해뒀다면은 오늘의 변은 없었을지도 모르지. 신교도다운 동관의 걱정이었다. 이들의 이 방면의 신념은 전통적으로 깊은 것이 있었다. 며칠 지나 나중에 현장에는 천리교의 중이 와서 짜장 묵구리를 하고 불의의 죽음을 당한 떠도는 넋을 위안하여 물리치는 행사가 있었던 것이다. 때지난 점심들을 풀었다. 표정은 거무면서도 식욕들은 여전하였다. 평일의 식욕으로 평일처럼 먹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식욕은 참혹한 변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것인 듯하였다. 관련이 없다면 임검이 끝난 오후 철교 위에서는 즉시 새 토막나무와 레일을 실어다가 파손된 개소의 회복 공사가 시작되었으니 이것도 철교 아래 참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불쌍한 주관을 본체만 채하고 현실의 객관은 언제나 쌀쌀하고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근처 신문사에 호외가 돌았다. 마의 철교라는 커다란 제목이 어마어마하게 전하였다. 그럭저럭 해가 기울었다. 입원한 학생 중에 몇 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왔다. 나는 나른한 신경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전신이 톱날에 슬렁슬렁 긁힌 듯 맥이 없었다. 평소에 잊은 적 없던 여러 가지의 욕망과 야심조차도 간 곳 없이 곱게 사라졌다. 물질이니 사랑이니 목적이니 생명 이외의 욕망은 모두 사치한 야욕 같았다. 현재 살아있다는 기쁨이 여러 가지의 욕망을 일시 해소시켜버린 것이었다. 생명의 기쁨, 그것이 새삼스럽게도 끔찍한 행복이었다. 그러므로 평소에 극도로 괴로움을 받아오는 부채에 대한 걱정도 잠시 꺼져버린 듯하였다. 입원한 학생을 보러 가야 할 차비조차 없어서 아내를 이웃에 보내는 형편이면서도 말이다. 나갔던 아내는 잠깐 있다가 눈물을 담뿍 머금고 돌아왔다. 방에 들어오자
목소리를 놓고 엉엉 우는 것이다. 아니, 젖달라는 어린애도 아니고 울기는 왜 울어?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 심사였으므로 나는 신경을 날카롭게 일으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빚쟁이에게 망신당했어요. 욕먹은 게 뭐가 원통해? 불의의 변에 죽는 사람도 있는데. 욕뿐인가요? 손찌검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자도 차근차근히 못 갚는 빚쟁이 여인에게 욕을 당한 것이었다. 빚쟁이, 그것은 글자대로 채귀였다. 채귀에게 괴로움을 받는 것쯤은 수양을 쌓은 나에게는 벌써 여사였지만은 미흡한 아내에게는 두통거리였고, 더구나 부모에게도 맞아본 일이 없었을 아내가 남에게 손찌검을 당한 것은 기막힌 봉변인 것이었다. 어머니에게 맞은 셈 쳐. 유하게 아내를 위로는 하였지만은 마음은 물론 아팠다. 새삼스럽게 빚 걱정이 들었다. 여기 몇백 원, 저기 몇백 원, 거기 몇백 원. 찬찬히 생각하면 관계를 맺은 채권자의 수만 해도 5손가락을 꼽고도 오히려 남았다. 병이 잦기는 했지만 생활이 대중 없이 사치한 것도 아니다. 이때 동안의 생활의 결과에 몸서리가 났다. 여러 상점에 빚진 것까지 따지면 부채의 금액은 실로 놀라운 수에 올랐다. 매년 연말이 되면 1년 동안에 상점과 거래한 계산서의 수가 수백 장의 커다란 한 묶음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 많은 소비의 액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물론 알 수가 없다. 고리로 낸 빚은 갚을 도리도 없이 항상 그대로 남아가는 것이다. 계산서의 묶음을 태워버릴 때 세상의 고리대금업자도 한 단에 묶어서 함께 태워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났댔자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귀찮은 관계에서 속히 벗어나야 시원히 일도 하게 될 터인데 나는 기적이라도 기다리는 듯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염려 없어. 피일 날이 있겠지. 돈이 생기면 그녀에게 가지고 가서 대거리로 보기 좋게 볼을 갈겨줄 거야. 허울 좋게 아내에게 말은 했지만은 이날은 몹시도 울가망하였다. 밖에서는 기차 사변, 안에서는 부채 사변. 이날은 마치 사변의 날 같았다. 현실이 몹시도 가혹한 날이었다. 흉일이다. 흉일이야. 입 밖에 내어서까지 짓거려 보았다. 문득 아침에 소문을 들은 순회 극단 일행의 사변이 또 한 번 생각났다. 이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일기 감상하셨습니다. 정말 내용 그대로 현실이 몹시도 가혹한 날이었군요. 이효석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 가을과 사냥, 줄이면, 소라, 돈 이런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요. 재생 목록에서 확인하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